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어요. 비록 시어머니의 반대로 힘들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시댁 식구들의 비밀 대화를 듣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난 사연,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놔 볼게요. 제 나이 10살 무렵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 둘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엄마 사주가 사나워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었다면서 모질게도 아무것도 없는 엄마와 저를 내쫓아버리셨고, 그 후로 월세 20도 안 하는 단칸방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어린 저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 주방일부터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일하셨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모녀의 경제 사정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재료 손질과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떡볶이 가게가 시장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월세 20의 단칸방에서 30평대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고, 저도 무사히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엄마는 떡볶이 대박집으로 나름 큰 돈을 버셨지만 늘 허름한 차림에 365일 시장 닫는 날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를 하셨죠. 그런 엄마에게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라고 말씀드려도 그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인아, 이 가게가 어떤 의미인데 내가 쉴 수 있겠니? 우리 딸 이렇게 번듯한 어른으로 키워준 가게인데 우리 딸 결혼할 때 내가 방 한 칸이라도 구해주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 컸다고 생각한 제가 아직 엄마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친구들 약속도 제치고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엄마 가게에 나와서 일손을 돕게 되었어요. 20대 중반까지 제대로 된 찐한 연애 못 해본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저의 메마른 연애 전선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일이 생겼는데요. 고딩 때부터 땡땡여고 오자매라고 불리며 뻔질나게 붙어다닌 친구의 결혼식 날, 친구들이 대부분 결혼한 유부녀들이다 보니까 저 혼자 아가씨라는 이유로 부케를 받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없는 제가 말이에요. 친구 부부는 부케 받아줘서 고맙다며 신혼여행 다녀와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친구의 남편은 저에게 소개팅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며 제안했어요. 수인씨, 부케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시집 못 간다는데. 제가 진짜 보증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사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 결혼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했던지라 소개팅을 받기로 하고 번호를 넘겨받게 되었어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번호를 등록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누군지 딱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 친구들 사이에서 신랑 친구들 중에 배우 이재훈 씨를 닮은 사람이 있다며 화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저 남자 괜찮다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 그와 소개팅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소개팅 당일 만나본 그는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서글서글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죽이 척척 맞았고, 둘 다 유럽 축구 광팬이라는 공통점은 저희를 빠르게 친해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는 유럽 축구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죠. 그날 이후 저희는 축구 시청 핑계 삼아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죠. 연애하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연인 사이에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척척 대답이 나오니 저희의 대화에는 끊임이 없었고, 사귄 지 1주년 기념으로 떠난 프랑스 여행에서 축구 덕후 커플답게 축구장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연애의 달콤한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죠.
남편의 집안은 부모님, 형, 동생까지 온 가족이 공무원이었고 나라의 녹을 먹고 산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안을 눈에 차지 않아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결혼도 급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저희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라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장세해오신 엄마의 인생을 너무 무시받는 것 같아서 이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 있었는지 남편의 설득에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되었죠. 비록 환영받고 들어오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과 잘 지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쉽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옛날 같으면 산홍공상이라며 나라의 녹을 먹는 자신들이 장사하는 저희 집과 사돈을 맺을 수도 없었다며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가게에서 버는 수입이 공무원 연봉의 몇 배는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한 귀로 들어온 거 한 귀로 흘리면서 살다 보니 시어머니의 그런 소리들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큼 점점 적응이 되었고 예쁜 아들, 딸 키우면서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수인이니? 나 옆집 반찬가게 아줌마인데 너희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땡땡병원 응급실 와.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엉엉 울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이미 의식을 차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수인아, 넌 뭐하러 왔니?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쓰러진 건데. 엄마 괜찮아. 울지 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만 해보고 집에 가도 된대. 엄마의 무사한 모습에 긴장이 풀리면서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몇 가지 검사를 받고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오늘 장사 못했다시면서 내일 장사 준비해야 한다고 분주하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엄마에게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요. 엄마, 도대체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쓰러진 다음 날에도 장사 준비를 하는 거야. 엄마는 그래도 장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엄마는 오히려 이렇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며 저를 도닥여 주시더라고요. 참, 저도 철없었죠. 그런 엄마가 미워서 엄마를 뒤로하고 집으로 획 돌아와 버렸습니다. 엄마의 너무 억척스러운 모습에 순간 화를 내긴 했지만 돌아오는 내내 가슴 한켠이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 그런 행동을 가슴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진숙희님 보호자시죠? 여기 병원인데 얼마 전에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내원하셔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검사 결과가 나왔겠거니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진숙희님 복부 CT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간 옆에 보이시나요? 커다랗게 있는 부분이 종양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건 조직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암으로 의심돼요. 빨리 어머님 모시고 오셔서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암일 수도 있다는 소리에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저 눈물만 쏟아졌어요. 엄마의 조직 검사 결과에 그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빠와 사별하시고 악착같이 일만 하시던 엄마가 이제 조금 편해지나 했는데 췌장암 사기라니. 정말 하늘에게 쌍욕이라도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암이 너무 진행되어 버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다며 여명이 3개월 정도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바로 회사를 퇴직하고 엄마와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도 남은 여생 병원에서 보내기 싫다며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저도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쇼핑도 하고 목욕탕도 함께 다니면서 장사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해본 평범한 모녀 사이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작성했고 그 버킷리스트를 다 채울 무렵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엄마의 20년 시장 인생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고 느껴질 만큼 많은 시장분들이 장사를 제쳐두고 찾아주셨죠. 그 덕분에 장례식장에 근저 화환을 놓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엄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행렬들 가운데 시댁 식구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 한번 거창했어요. 얘야, 사돈이 참 안타깝게 됐구나. 그런데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하고 내가 마지막 승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곳을 찾는 게 찜찜하구나. 네가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장례식장이 그런 곳이라니. 무슨 못 올 곳이라도 되는지요. 자신의 승진을 앞두고 부정탄다며 사돈의 장례식장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애초에 산업공상 외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아랫등급으로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이기에 별 기대도 안 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을 지키기는커녕 들락날락하기 바빴고 심지어 장례 중간에도 헬스장까지 다녀왔더군요. 마치 남편은 장모의 장례식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죠. 그 때문에 저는 3일 내내 엄마의 빈소를 거의 홀로 지켜야만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잘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데리러 시댁을 방문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대화는 제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어요. 사돈 떠나간 건 안타깝지만 우리 이제 사돈한테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되겠네요. 차용증을 따로 쓴 것도 아니니. 아참 현수야, 네 장모 가게에 거기 시장 재개발 들어간다면서 소진애미한테 잘 말해서 거기서 우리 은퇴 후에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좋겠는데. 엄마, 걱정 마.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말했잖아. 장모님 재산 은근히 좀 된다고.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게 무슨 말이고 이제는 갚지 않아도 된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 그리고 우리 엄마 가게를 지들 멋대로 카페를 한 해 만에 하는 건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뇨.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더니 고작 집에서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갑작스런 등장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누가 돈을 빌리긴? 제가 자신들의 대화를 다 들었는지 생각도 못한 시어머니께서는 천연덕스럽게 잡아떼시더라고요. 방금 제가 들은 건 뭐죠?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게 그래서 그렇게도 좋으셨어요? 웃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던데요? 수인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장모님 돌아가셔서 스트레스가 심한 건 아는데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 우리도 장모님 돌아가셔서 네 걱정 많이 하고 있었다고.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한 시부모님보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놈이 결국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장례식 내내 쌓여온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어요. 야, 스트레스? 그런 인간들이 장례식장에 한 번을 안 와보니? 그리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장례 중에도 너 헬스장하고 사우나도 다녀왔더라.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라지만 하나뿐인 장모 장례식에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상이야? 남편은 지가 생각해도 장모 장례식 중에 헬스장 가고 사우나 간 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승진 앞두고 장례식장 같은 불결한 곳에 안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너희 집 같은 집이랑 결혼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깟 돈 몇 푼 빌려준 걸로 생색내기는.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빌린 돈인데 너희 엄마가 죽었으면 당연히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네가 왜 따지고 있는 거니? 순간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추악함은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더군요. 진짜 상정도 못할 인간들이네. 너희 같은 집
여기가 조선시대예요? 산업공상? 당신들은 그리 잘나서 장사하는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렸었나 보지? 그거 알아요? 우리 엄마가 당신들보다 몇 배는 더 벌었다는 거?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나 보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와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부모님에게 채무 반환 소송을 걸어버렸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헐레벌떡 찾아왔었는데요. 너 미쳤니? 우리 망신살 주려고 작정한 거니? 채무 반환 소송이라니. 네가 무식해서 잘 모르나 본데 차용증 있어? 차용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소송 취하해라. 너 안 그러면 내가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까.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했나요? 소송이 들어가자마자 쪼르르 저희 집까지 달려온 그 여자는 뭐가 그리도 무서운지 차용증 있냐며 떠들어대더라고요. 20년 장사하면서 작은 지출부터 100원 빌려준 것 하나도 기록 다 해놓은 엄마가 사돈한테 돈 빌려주면서 기록 하나 안 남겼을까요? 엄마의 장부에는 돈 빌려준 날짜부터 입금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무려 3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이나 빌려갔었는데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 벤츠 뽑은 시기랑 딱 맞더군요.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우리 엄마 돈은 탐났나 보더군요. 차용증요? 5월 15일, 6월 23일 땡땡 은행으로 입금됐네요. 우리 엄마가 무슨 바보예요? 5천만 원이라는 큰돈 빌려주면서 기록 하나 안 남겨뒀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채무 변제 의지도 없고 빌린 적 없다면 딱 잡아 뗀 거. 기망행위에 들어가서 벌금이 최소 100만 원은 넘게 나온다던데 공무원 파면 기준이 아마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었죠? 그제서야 그 여자는 당황한 듯이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수진애미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네 시애비가 벤츠 그렇게 가지고 싶다고 해서 너희 엄마한테 돈 좀 빌렸다. 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돈이 그렇게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줄 알고 그랬다. 돈은 다 갚을 테니 소송만 좀 어떻게 취하해다오. 그렇게도 염치 없이 뻔뻔하게 굴더니 제 손에 들린 입금 내역서 앞에 무릎까지 꿇다니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기만한 이 인간들을 용서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당연히 돈은 갚으셔야죠. 그런데 소송 취하는 못하겠네요. 그간 기만행위, 채무 불이행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으셔야죠. 에휴, 꼴랑 5천 욕심내시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공무원 파면되고 공무원 연금 다 날리시겠네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저는 그렇게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소송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엄마가 남겨준 레시피로 떡볶이 가게를 시작했는데요.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새삼 26년 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는지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따라 유독 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늦지 않게 엄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암 완치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에요.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바랬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주치 선생님을 통해 완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생각보다 감흥이 덜하더라고요. 그건 지난 투병 생활에 너무 지친 탓도 있겠지만 그 사이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절반은 슬픔 이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그동안 제 인생의 절반은 슬픔 그 자체였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이혼은 일찍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제 기억 속 두 분은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혼 전부터 두 분은 별거 중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집과 아빠 집을 오가며 생활해야 했죠. 마치 두 분 사이에 내던져진 탁구공 같았어요. 엄마한테 치이면 아빠한테 던져지고 아빠한테 치이면 엄마한테 던져졌죠. 그러다 두 분 모두 재혼을 하신 이후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5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니까요. 집이 그렇게 따뜻한 곳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보충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늘 골목 어귀까지 나와 절 기다리고 계셨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늘 한결같이요.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외할머니는 제가 늦잠을 자서 아침밥을 못 먹는 날에는 어김없이 들기름에 노릇하게 부친 두부를 호일에 싸서 쥐어주셨어요. 아가, 핵교감시롱 묵어야. 공부는 빼묵어도 끼니는 빼묵으면 안 돼. 알겠냐? 사람이 말이여 속이 허함은 그것만크로 서러운 것이 없는 것이다. 오메 이쁜 내 새끼 조심히 댕겨와야. 외할머니께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보다 손녀딸인 제가 한 끼 굶는 걸 더 큰일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전 그런 외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외할머니께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위암이었어요. 늘 소화가 안 되신다며 사이다를 달고 사셨는데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고 무시하고 넘긴 게 화근이었죠. 방치하고 넘긴 몇 년 사이 암세포는 다른 장기까지 퍼져버렸고 뒤늦게야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전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을 잃고 또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외할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도저히 혼자 그 집에서 살아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외할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도 컸어요. 사랑을 못 받고 살 땐 몰랐지만 사랑을 받고 나니 이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밥을 먹어도 늘 허기가 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늘 외로웠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칼로 도려내진 것처럼 전 공허함을 느꼈죠. 그 틈을 비집고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인상 좋고 입담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러다 서서히 서로에게 물이 들었고 그렇게 연인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운명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사이였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부모님 때문에요. 이제는 남남이 되신 부모님을 어떻게 시댁에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아빠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흉이 되냐며 솔직히 말하라 하셨고 엄마는 시집에 꼬투리 잡힐 일을 뭐하러 사서 하냐며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쪽을 택했어요. 언제 걸려도 걸릴 일이었으니까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들은 다행히 제 부모님 일에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남편과 저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몇 년 더 악착같이 벌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이 갖는 건 미루기로 했고요. 물론 시댁엔 비밀로 했죠. 그런 사정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손주 타령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도 했지만 그랬다간 후폭풍이 더 클 것 같아 남편과 전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 4년차가 되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런 체중 감소와 섭식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제 나이 32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왜 하필 나인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주치 선생님은 포기하긴 이르다며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게다가 3기였기 때문에 생존율도 40~50%밖엔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선 그 정도 생존율이면 꽤 높은 거 아니냐고. 남들은 10%도 안 되는 가망성에도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상준이한테 얘기 들었다. 그동안 니들 일부러 피임했었다며? 이제 어쩔 거니? 그러게 몸 건강할 때 애부터 낳을 것이지.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애도 안 놓고 미루더니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 대 끊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니?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병문안을 핑계로 와선 손주 안 낳았다고 한 소리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은 날 사람으로도 안 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정말 잔인하시네요. 암 걸린 며느리를 위로는 못하실 망정 손주 못 낳았다고 타박하시는 거예요? 대를 못 이을까 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 죽으면 젊고 건강한 새 며느리 들여서 그렇게 바라시는 손주 얻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어머님 40~50% 생존율이면요. 저 같은 상태의 환자 둘 중 하나는 죽는단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배부른 소리냐고요. 서러운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어머님한테 쏟아부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색을 하시더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시애미 앞에 두고 지 할 말 다 하지. 에휴 애초에 결혼을 말렸어야 했는데 생떼 같은 애 새끼 호래비 되는 꼴 내가 어떻게 봐. 아휴 내 팔자야. 아예 저 죽으라고 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며 분을 삭히자 보다 못한 옆 환자 보호자가 나서서 어머님을 병실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 보호자와 복도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님은 수간호사의 저지로 결국 돌아가셔야 했죠. 몇 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어서 업체에서 소개받은 간병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 엄마 또래의 아주머니셨는데 왠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많이 닮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회사를 쉴 수 없는 남편과 제가 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집을 비울 수가 없는 저희 친정엄마 대신 간병인 아주머니는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힘든 안투병 기간 동안 제가 지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간병인 아주머니 덕분이었죠. 젊은 사람이 암보험에 실비보험까지 꼼꼼히도 드러났네. 이쪽 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 생활이 어려 보험 하나 못 든 탓에 수술비, 병원비, 거기다 간병인비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더 병난다니까.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보험 들어달라고 올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하나씩 드러났는데 이렇게 그 덕을 보네요. 솔직히 보험 아니었으면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간호받으며 몸 추스르는 건 꿈도 못 꿨을 테고요. 요양병원을 추천해준 건 간병인 아주머니셨어요. 남편과 친정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제 처지를 아시곤 수술 뒤에 입원 치료가 끝나자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제가 수술받은 대학병원으로 연계도 쉬워서 안심이 됐죠. 게다가 실비보험도 적용이 되고 여러모로 저에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 발걸음이 뜸해진 건.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솔직히 서운했어요. 옆에서 병수발 들어주길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업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실비보험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 비급여 부분이 몇 달째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요. 게다가 간병인 아주머니 월급도 2달이나 밀린 상태였고요. 이달에 2달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던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도 안 받길래 회사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핑계를 대고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회사 핑계로 병원엔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한번 얼굴 비추고 가는 사람이 회사엔 제 핑계로 휴가까지 내요? 게다가 암 진단비며 그 밖에 보험금은 어쩌고 병원비도 밀리고 간병인비까지 밀려놓곤 연락도 안 받다니.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남편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살만한가 보다. 네 남편도 다 찾고 지 남편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 쓰고 간병인 병수발 받아가며 편하게 사는 애가 뭔 바람이 불어서 지 남편을 다 찾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살다뇨. 내가 틀린 말 했니? 네 남편은 일하랴 집안일하랴 눈코 뜰 새 없는데 넌 거기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거 맞지 않아? 에휴, 지질이 복도 없는 놈. 결혼을 해도 어떻게 이런 애랑 결혼을 해선 대접도 못 받고 살아. 네 남편 어딨냐고? 뼈 빠지게 돈 버느라 출장 갔다. 왜? 기가 막혀. 출장이요? 그때 알았죠.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걸 어머님이 돕고 있다는 것도요. 어머님, 저 그이 회사에 전화해보고 어머님한테 전화드린 거예요. 제 간병 때문에 휴가 냈다는 사람이 출장이요? 어머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요. 감싸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속 많이 썩혔다면서요. 그럼 제 심정 아실 거 아니에요. 그이 제 병원비도 밀리고 간병인비도 2달째 밀려놓고 보험금 들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이 SNS들 훑어봤더니 사진에 자주 댓글을 다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SNS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발리 여행 중이던데. 어머님, 그이 지금 발리에 있죠? 그죠? 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CM1 네 남편 외도 잡는 사냥개로 부릴 참이냐? 그런 거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거리야? 설사 네 남편이 너 몰래 여자 좀 만났다고 쳐.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냐? 네가 여자 구실도 못하고 산 게 몇 년째냐? 넌 여편에 잘못 만나 피 끓는 나이에 독수공방하는 남편이 가엾지도 않니? 나 같으면 입이 10개라도 말 못하겠다. 근데 뭐? 감싸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싫다. 난 어디까지고 내 아들 편 할란다. 그러니까 되먹지 않게 시애미한테 홍계질 하지 마. 알았냐? 어머님은 버럭 화를 내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딱 그 짝이었죠. 하지만 당당하던 어머님의 태도가 360도 바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어머님은 장례식에 놓인 영정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며칠 뒤 병실로 형사가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이가 죽어요? 남편이 발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던 여자와 함께요. 동행녀는 제가 SNS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과 상간녀의 여행 경비가 다름 아닌 제 암 진단비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험사에서 수령받은 돈을 관리했던 남편은 그 돈으로 상간녀에게 선물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상간녀한테 받는 용돈이 탐나서 제게 입을 다문 건 물론 남편의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주었던 거죠. 남편의 죽음과 외도를 동시에 알게 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두 사건 모두 실감이 안 났죠. 하지만 현실을 자각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남편의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던 시어머님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곤 제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죠. 이년아, 이게 다 니년 때문이다. 박복한 니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 어머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를 향한 증오로 풀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만 아들 잃은 거 아니에요. 전 남편을 잃었어요. 게다가 제 목숨을 담보로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바람피다 남편이 죽었다고요. 어머님이 좀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다 아셨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리셨어야죠.
그 여자랑 발리에 가지만 않았으면 어머님 아들 이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이 죽인 건 제가 아니라 돈 몇 푼에 아들 외도를 묵인하고 며느리 속이는데 급급했던 어머님이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남편 앞으로 들었던 보험들과 남편이 발리 여행을 떠나면서 들었던 3억짜리 여행자 보험을 통해 10억 가까운 수령금을 말이에요.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제 목숨값을 가지고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그 돈을 갚은 셈이 됐으니 말이에요.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저처럼 공허한 마음으로 살진 않을 생각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저 또한 그런가 봐요. 타인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기보다는 저 스스로 빈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생각이거든요. 제 인생의 반은 슬픔이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 인생의 반에는 슬픔이 없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간병인 이모와 간병인과 환자 사이가 아니라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보호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쩌면 저를 걱정하던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당차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답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런 집안이 있나 기가 막혀요. 저는 어렸을 때 부유한 집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자랐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 한 맺힌 일은 없었던 것 같네요.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녔고 쇼핑이며 취미생활도 마음껏 했어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죠. 그렇게 재밌게 20대를 지내다가 30대가 되어 아버지 밑에서 조금씩 일도 배우고 사업 물려받을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지 사실 아버지 밑에서 월급쟁이였죠. 그때까지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는 삶이 재밌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부모님 생각은 다르셨어요. 부모가 언제까지 살아서 너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듬직한 신랑 만나서 정착해야지. 자식도 낳아서 키워봐야 어른 된다. 어서 마음 맞는 남자 잘 찾아봐.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걱정을 하시곤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찾아다닐 수 있겠어요. 선보고 이런 건 또 성격에 안 맞는지라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빠 회사에 다른 회사 직원이 서류를 갖다 주러 왔는데 그 직원과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고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다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른 집안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중소기업 직원이고 형제들은 직업도 없어서 백수로 놀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께선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간신히 근근히 사시는 것 같았어요. 당시 사랑에 빠진 제 눈에는 조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멋지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었죠.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께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알리니 난리가 나셨어요. 저희 아빠는 회사에 몇 번 온 걸 보셨던지라 더욱 어이없어 하셨어요. 우리가 너한테 집안 조건 다 따져 결혼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냐. 아빠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엄마는 알아 누우셨어요. 더욱이 그 집안에 대해 말하니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셨죠.
저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정도의 집안과 결혼을 하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죽어도 그 사람이라고 박박 우겼습니다. 그땐 참 뭐가 눈에 씌었는지 제가 불효 많이 했죠. 그 사이에서 남자친구는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저랑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그저 저보고 부모님께 잘 설득해보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수록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보였고 부모님께 더 대들고 더 졸랐어요. 결국 저희 엄마 아빠가 지셨죠. 어떡하겠어요. 딸이 그렇게 좋다는데 시키는 수밖에요. 시댁들 집안과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결혼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모두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부모님과 동생들 부양하느라요. 저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참 결혼식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절 집으로 부르셨어요. 예단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저를 부르셨죠. 전 사실 불려가면서도 의아했어요. 남편과 예단은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예단은 보통 신랑이 집을 해왔을 때 신부 쪽에서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마당에 예단이라니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었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가방이며 아버님 옷이며 어머님 밍크며 브랜드를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멍하게 듣고만 있었어요. 금액으로도 꽤 되는 물건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저희는 예단 안 하기로 했었어요. 뭐? 예단을 안 한다고? 누구랑 그런 상의를 했니? 그이하고요. 예단은 안 한다고 같이 결정했어요. 어머니께 전달 드리랬는데 못 들으셨어요? 어머머머,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니? 예, 그건 상의가 아니지. 그리고 예단 같은 건 너희끼리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란다. 너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 물론 우리가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가뜩이나 없이 결혼하는데 이거도 생략 저거도 생략. 이럼 남들이 너희 집안도 우습게 본다. 우리만 우스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건 너희 부모님께 전달 안 해도 네 선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 아니겠니? 괜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어느 날 나랑 백화점 가서 한 바퀴 돌고 다 사버리자. 주고받는 절차는 생략해도 되지 않니? 같이 결정한 거라 말을 하는데도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상의가 아니라며 막무가내셨고 결국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가서 마구 쏴댔죠. 도대체 나랑 한 얘기는 무엇이었냐? 어머니랑 얘기가 안 된 것이냐? 어떻게 그만큼을 바라실 수가 있냐? 한참 퍼부었더니 남자친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나 말고 다른 형제들은 다 놀고 있고 나한테만 기대를 걸어서 그래. 나 하나 돈 벌고 결혼하고 제대로 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러는가 봐. 내가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엄마 부탁 들어주면 평생 네 편만 들면서 살게. 그 말에 이틀을 고심했었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물리자니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나 상황이 너무 멀리 온 것 같았고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제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건지도 알 수 없었고요. 고민을 거듭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죄가 없잖아요. 남자친구 체면을 봐서라도 제가 한 번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백화점을 같이 가는 건 너무 격식에 어긋난다 싶었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해서 보내겠노라 말씀드렸고 그건 어머니도 받아들이셨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열심히 골라서 넣어드렸어요. 전부 명품에 어떤 것은 한정판이었죠. 받으시더니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또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꿈만 같은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다니고
저는 아버지 회사를 다니는 식으로 당분간은 계속 생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만 살아도 참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저희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어느 날부터 남편이 월급을 안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회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 월급을 안 줄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 월급을 받은 것 같은데 저한테 안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설마 여자가 있나 하는 의심까지 했었는데 곧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갖다 드린 거였어요. 생활비며 용돈으로 쓰라고요. 솔직히 남편 월급 뭐 그리 많지도 않고 제 돈으로 생활할 수도 있지만 전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부부가 되었으면 일정 금액 빼고는 월급에서 사용을 하고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까지 한 마당에 저희 부모님께 신세 지는 것도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언제나 돈이 나오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자기 월급은 다 집에 드리더라고요. 그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어머님 용돈 드리지 말래? 넉넉히 드리자고 했잖아. 어떻게 상의도 없이 월급을 전액 다 드릴 수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 아직도 일하시잖아. 돈도 벌고 계신데 벌써 우리 신세 자꾸 지시려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형제들도 얼른 일해서 각자 벌어먹고 살아야지. 당신이 그 집을 언제까지 다 책임지려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벌컥 화를 냈어요. 뭐? 그 집? 너 시댁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네 월급으로도 살 수 있는데 고생한 우리 엄마 아버지 돈 좀 드리면 뭐가 어때서. 넌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솔직히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 불쌍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다들 멀쩡한데 이래서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고생은 저희 부모님도 하셨던 거고요. 내가 너였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 매달 월급 그냥 드리라고 했을 거야. 그게 너랑 나랑 차이점이야. 집에 돈이 있으면 뭐하냐? 베풀 줄을 모르는데. 베풀 줄 모른다는 말에 저도 발끈했습니다. 베풀 줄 모른다고? 나 어머니 용돈도 꽤 많이 드리고 있고 당신한테도 따로 또 그만큼 드리자 했으면 많은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예단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 해드렸고 무슨 날 있을 때마다 선물도 드렸는데 내가 뭘 더 이상 해야 해? 그 예단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우리 엄마가 그거 뭐 받고 싶어서 받은 줄 아냐? 그리고 너만 예단하냐? 결혼하면서 예단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진짜 생각 없다,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예, 이번 주에 아버님 생신이신데 뭐 준비한 거 있니? 네? 준비요? 어떤 준비요? 식당은 예약했어요. 어머어머, 첫 생신은 네가 직접 차리는 거 모르니? 에휴, 가르칠 게 많구나. 첫 생신은 네가 준비하는 거야. 아버님 기대하시니까 잘 해드려라. 그 말 하시고 뚝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제가 정말 결혼 잘못했다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랑 화해하고 시아버님 생신상도 차려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결혼한 마당에 제가 맞추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뿐이 아니었죠. 점점 더 시댁과 남편은 도를 넘기 시작했죠. 무슨 행사 때마다 당연히 제가 결제하도록 시어머니께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친척 생일까지 밥값을 제가 계산했어요. 게다가 남편 월급을 통째로 드리는데도 시어머니께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거셔서 더 돈을 요구하시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면 항상 저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한 후에 잔뜩 허세가 들어서는 외제차를 뽑고 명품 매장만 가는 등 사치를 부렸어요. 물론 저도 명품 좋아해요. 그치만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자주 명품을 사진 않았는데 이 집은 완전히 명품에 환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남편은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장인어른은 뭐 하시는 거야? 당신 그렇게 일 시켜 먹으면서 꼴랑 그 돈밖에 안 주시는 거야? 딸한테 어쩜 그렇게 인색하셔? 그 집안 내력인가?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 아니, 그 회사 말인데 솔직히 이제 장인어른 물러나실 때도 되지 않았어? 완전 선을 넘는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저를 인색하다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저희 아빠까지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빠를 회사에서 물러나느니 마느니 하는 건 폐륜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판 싸우고 처음으로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태도를 바꾸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요새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우리 요새 너무 자주 싸우지?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자. 그래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애교를 부리면서 제 화를 풀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불쑥 이러더군요. 우리 닮은 애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저는 갑자기 아이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한 3년 정도 있다가 가지자고 얘기를 끝냈었거든요. 제가 애매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남편은 자꾸 아이를 갖자고 조르고 피임을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계속 피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툼을 한 건 시댁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혼이니 뭐니 얘기한 걸 알았다간 또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가 절 개인적으로 호출하셔서 시댁에 갔었어요. 분명 용돈이나 그런 거겠다 짐작하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얘 아가, 이번에 우리 집 인테리어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가 좀 보태지 않으련? 한 5천이면 될 것도 같은데. 네? 인테리어요? 물론 그 집 연식이 좀 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고장난 것이 아닌 이상 고칠 필요는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오더니 너무 올드해 보인다고 그러더라. 좀 산뜻하게 화이트 톤으로 바꿔보려고 해. 어떠니? 어떠나 마나 저는 이건 진짜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5천을 그런 사치에 쓸 수는 없었네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 집에 물이 안 나오거나 난방이 안 된다면 그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멀쩡한 집을 갈아엎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머님 아버님 돈으로 하세요. 그건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자꾸 돈을 그런 데 쓸 수 없어요. 어머님은 마구 흥분을 하시더니 저한테 욕지거리를 하시더라고요. 배운 게 없다는 둥, 돈이 많으면 뭐하냐는 둥, 유세를 부린다는 둥 하면서 갖은 저주를 퍼부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지지 않고 어머니께 제가 해드린 것들을 모두 말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님께선 저한테 침을 뱉으시면서 더러워서 안 한다, 더러워서! 못 배운 것. 시어머니의 침이 제 얼굴에 탁 튄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집 몇 가지를 가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살다가는 저희 집 뿌리까지 뽑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으로 갈까 했지만 친정에는 이혼 결심이 확실해졌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지 않았어요. 일단 며칠 쉬면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시댁 갈등도 너무 심하고 남편도 제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혼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이혼 결심을 굳히고 남편에게 통보를 하려고 변호사까지 구했어요. 그러는 내내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호텔에서 지낸 지 며칠 되었을 때 단짝 친구와 맛집에서 만나 수다도 떨고 놀았어요. 결혼 후 저는 외출도 잘 안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간만에 친구를 만나니 속이 뚫리더라고요. 그렇게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중년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일단 사진을 찍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부부 중 여자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저희 시아버지가 아니셨고요. 웬 중년 남자가 쫙 차려입고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글쎄 옷이 전부 제가 아버님께 드리라고 사드렸던 선물, 예단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특히 가방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정판으로 사들인 것이라 시중에서 잘 볼 수 없는 모델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절 보더니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으시고 남자는 눈치를 채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정황은 분명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연락하려는 제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시더군요. 예, 제발 아버지가 아시면 난 죽음이야. 제발 자식들 얼굴은 또 어찌 보겠니. 하지만 이혼하려는 마당에 제가 망설일 게 뭐가 있었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사진과 같이 문자를 보내 전부 폭로했습니다. 그 한 통의 문자는 그 집안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냈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님과 이혼하시겠다고 난리가 났고 남편과 형제들도 쪽팔려 했고요. 저는 이래저래 이혼 결심을 더욱 굳혔죠.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는 시어머님과 살긴 더더욱 싫었거든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매달리고 이혼은 못해준다 우기고 난리였지만 제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에 이혼이 결정되었어요. 남편은 울고불고 저희 집에 오고 회사까지 오기에 경호원까지 고용해서 혼쭐 내서 돌려보냈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하고도 한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였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강하셨어요. 저에게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셨고 저를 누구보다 믿고 응원해주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다시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그때 시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하고 거기서 빠져나왔기에 조금 마음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 살지 가끔은 궁금해요. 그땐 제가 뭐가 쉬웠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엄마, 아빠, 어른들의 말씀은 참 옳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